며느리가 저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 순간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저에게 욕을 했어요. 아, 씨발 엄마. 짜증나네, 진짜. 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모든 걸 희생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간 일하며 아껴서 모은 전 재산 4억 원,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며느리는 집 앞에서 일주일째 기다리며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온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 4억 원을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65세 시어머니의 예상 못한 반전 결말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아들 가족이 이렇게 발악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진짜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순이에요. 올해 65살이고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어요. 아들 민수는 제게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민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민수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 역할을 모두 해내겠다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민수를 위한 것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방과 후에는 과외까지 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힘들었지만 민수가 엄마 덕분에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피로가 날아갔죠.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스스로 해결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지내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말하는 민수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잘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남편의 보험금까지 모아서 4억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했어요. 민수가 엄마, 그 돈은 엄마가 편하게 쓰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해줘서 더욱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곧 결혼하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32살의 민수가 드디어 짝을 찾았다는 기쁨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은 지은이라는 29살의 간호사였어요.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자상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라면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거든요. 지은이는 말도 고운데다가 예쁘기까지 했어요. 무엇보다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편해지겠구나. 민수도 행복할 거고 나도 며느리와 함께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결혼식은 조용하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수가 지은이 손을 잡고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완벽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은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왔고,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거든요. 민수도 엄마 지은이가 어머니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좋은 며느리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구나. 명절이나 생일 때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손자까지 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특히 지은이가 간호사라는 점이 참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세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건 꼭 챙겨 드셔야겠더라고요라며 건강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엄마 지은이 덕분에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4억 원의 노후 자금도 마음 편히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편하게 지내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거든요. 민수도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편히 사세요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나날이 2달 정도 이어졌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은 뭘 하며 지낼까라는 설렘이 있었어요. 가끔 지은이와 함께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석 달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연락을 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3~4번은 안부를 물어왔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만 짧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금세 끊어버렸습니다. 혹시 신혼생활이 바빠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고 네라는 건성건성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은아, 내가 반찬 좀 해서 갖다 줄까? 김치찌개랑 멸치볶음 만들었거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은이가 어머니 정말 고맙지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어보니까 지은이가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지금 병문안을 가야 해서요. 혼자 있기 무서워한다고 하네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럼 어쩔 수 없지. 친구가 아픈데 당연히 가야지. 반찬은 내일 갖다 줄게라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맛있게 먹을게요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우연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지금 어디야? 뭔가 시끄럽네. 아, 엄마. 지은이랑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왔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서 놀고 있어요라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래방? 지은이가 친구 병문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 너? 병문안이요? 아니에요, 엄마. 지은이 친구들 다 건강한데요?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왔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은이가 친구 병문안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을 받기 싫어서 그런 걸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저에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 그 시간에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와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싫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질 예정이었거든요. 다음에서는 지은이가 저를 본격적으로 속이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사건 이후로 저는 지은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좋은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했지만 통화 시간이 현저히 짧아졌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는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해진 건 민수와의 관계였어요. 민수가 엄마 지은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연락한다고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내가 언제 자주 연락했니? 지은이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하지만 민수는 엄마 신혼부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지은이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간섭을 너무 많이 한 걸까?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연락 횟수를 줄였어요. 지은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전화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은이도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도 무쳐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미역국이랑 나물 좀 만들었는데 갖다 줄까? 민수도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은이가 어머니, 죄송한데 저 지금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열도 심하게 나고 온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어요. 전염될까봐 걱정되니까 오늘은 오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럼 내가 가서 간병해 줄까? 약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줄게라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전염될까봐 걱정돼요. 그냥 푹 쉬면 나을 것 같아요. 민수 오빠도 출장 가서 없어서 혼자 조용히 쉴 수 있어서 괜찮아요라며 극구 말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그럼 내가 약이라도 사다 놓고 갈게. 문 앞에만 놓고 올 테니까. 혼자 아픈데 어떻게 그냥 둬라고 했어요. 지은이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약도 있고 그냥 푹 쉬면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시면 오히려 신경 쓰일 것 같아요라며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약국에서 감기약과 해열제를 사고 마트에서 죽과 과일까지 사서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 지금 집 앞이야. 약이랑 먹을 것 좀 사왔어. 그런데 한참 후에야 지은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아픈 며느리를 어떻게 그냥 둬? 문 앞에만 놓고 갈 테니까 나와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화장도 말끔히 하고 있었고 평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지은아, 얼굴색이 괜찮아 보이네. 열은 좀 떨어졌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은이는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아,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인가 봐요라고 억지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지은아,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아픈데 시끄럽지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지은이가 그냥 소음이 있어야 잠이 잘 와서요라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수야, 지은이 많이 아파? 내가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더라고. 민수가 지은이가 아프다고 했나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아까 통화했을 때는 오후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간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은이가 또다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꼼짝 못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갈 만큼 멀쩡했던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두 번의 거짓말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지은이의 거짓말에 대해 말하니까 엄마 그런 사소한 걸로 왜 그래요? 지은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는데 저는 억울했지만 민수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은이는 착한 애예요라며 며느리를 감쌌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간섭이 심한 시어머니인 걸까?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두 번째 거짓말 사건 이후 한 달 정도는 조용했어요. 저도 지은이도 서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만 가끔 엄마 잘 지내세요? 라며 안부를 물어올 뿐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을까? 며느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민수 오빠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나가겠다고 하고, 혹시 어머니가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서 그럼 당연하지. 지금 어느 병원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지은이가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라며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입구에서 지은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지금 검사실에 있어요. 어머니는 응급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은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간호사에게 물어봐도 그런 환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지은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 대기실에 있는데 너희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니? 지은이가 어머니. 죄송해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어머니는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갔는데?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은이는 계속 저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어머니가 아프신데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이라도 문병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느 병원인지 알려줘라고 했더니 지은이가 어머니, 저희 엄마가 문병객은 받지 않으신대요. 조용히 치료받고 싶어 하셔서요라며 거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찜찜했어요. 그래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수야, 지은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런데 민수가 지은이 어머니요? 어제 지은이랑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오히려 어머니랑 등산 가신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또 거짓말이었던 거죠. 세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노인을 병원까지 불러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한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어요. 민수야, 지은이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병원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 저는 억울한 마음에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반응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며느리를 의심하면 안 되죠. 분명히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지은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라며 또다시 지은이 편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세 번째야. 병원 동행, 독감, 입원 일까지.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은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며느리의 거짓말도 화나지만 아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더 속상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엄마 말은 믿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해온 거예요. 엄마, 지은이한테 왜 그랬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니? 지은이가 울면서 말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고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내가 언제 지은이를 괴롭혔어? 오히려 지은이가 나한테 거짓말만 하는데? 엄마, 지은이가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가지 마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요. 민수는 완전히 지은이 편에 서서 저를 공격했어요. 엄마가 자꾸 병원에 따라오려고 하고 아프다는데도 억지로 와서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민수야, 그게 다 거짓말이야. 지은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해서 엄마, 이제 그만해요. 며느리를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지은이가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라는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우울증?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지은이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좀 거리를 두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날 민수와의 통화 후 저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악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짓말로 저를 불러내 놓고는 오히려 제가 괴롭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들에게 말한 거죠.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민수를 통해 시어머니가 자꾸 괴롭혀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단절을 선언한 후 한 달 동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민수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며느리를 너무 의심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어떻게 왔어? 연락도 없이. 민수는 인사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엄마, 지은이한테 정말 그랬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니? 저는 당황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지은이가 말하는데 어머니가 전화로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심한 욕을 했다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언제 지은이한테 욕을 했어?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엄마, 이제 거짓말 그만해요. 지은이가 녹음까지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녹음이라는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녹음? 민수야, 정말로 내가 그런 적 없어. 지은이가 또 거짓말하는 거야.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왜 자꾸 지은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해요? 지은이가 왜 거짓말을 해요? 민수야, 진정해. 내가 정말 그런 적 없다니까. 저는 민수를 달래려고 했지만 민수는 더욱 흥분했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말하는데 어머니가 시집온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든다고 욕했다면서요. 그리고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도 했다고 하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평생 그런 막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민수야, 내가 정말 그런 말 안 했어. 지은이가 꾸며낸 거야. 엄마, 그만해요.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 씨발 엄마. 짜증나네 진짜.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며느리 하나 이해 못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제 아들이 저에게 욕을 한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의 거짓말 때문에 말이에요. 민수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수는 계속 소리쳤어요.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지은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빠지고 잠도 못 자는데 엄마는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민수야, 내가 정말 그만해요.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민수가 저에게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꼴 보기 싫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민수는 그 말을 하고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다급하게 뒤를 쫓으며 민수야,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더 해보자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엄마, 지은이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30년 동안 아들 하나 키우려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민수의 욕설과 꼴보기 싫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저에게 욕을 하고 간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지은이에게 사과해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지은이가 친구들과 함께 카페 테라스에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지은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이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정말 바보 같은 시어머니 속이기 너무 쉬워.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속였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병원 간다고 하면서 놀이공원 가고, 아프다고 하면서 영화 보러 가고, 정말 순진해 죽겠어. 그리고 친정엄마 응급실 간다고 해서 1시간 넘게 병원에서 기다리게 했어. 그때 나는 친구들이랑 쇼핑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리는 줄 알았어요. 지은이가 자신의 거짓말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악독하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해?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4억이 있거든. 그 돈 다 우리가 상속받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고 참견하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아예 남편이랑 사이를 벌려놓은 거야. 4억 원. 제 노후 자금 이야기였어요. 지은이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뭐래? 남편? 완전히 내 편이야. 최근에 시어머니한테 가서 욕하고 왔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 거 들으니까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은이가 민수를 조종해서 저에게 욕을 하게 만든 거였어요. 근데 남편이 그 정도까지 해줘? 친구가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남자들은 단순해. 내가 울면서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혀라고 하면 바로 믿어. 심지어 녹음까지 있다고 거짓말했더니 완전히 믿더라고. 녹음은 당연히 없지만 말이야. 녹음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친구가 또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너무 착해서 바보 같을 정도야. 처음에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건강 챙겨주고, 약도 사다 주고, 음식도 해주고. 근데 그게 짜증나는 거야. 너무 친어머니처럼 굴려고 하니까. 친어머니처럼 굴려고 한다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대했던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남편이랑 시어머니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아프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집이랑 돈은 다 우리가 가져올 거야. 어차피 남편은 외아들이잖아. 요양원. 지은이는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무서운 며느리다. 근데 시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해? 알 리 없어. 바보 같은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계속 속이면 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은이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보 같은 시어머니, 속이기 쉬운 시어머니, 요양원에 보낼 시어머니.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은이의 모든 거짓말이 저를 아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제 재산이었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민수는 지금도 지은이의 거짓말을 믿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지은이와 민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되 그들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제 나름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한번 만나자. 민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제가 간청하자 마지못해 만나주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민수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무슨 말하려고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지은이한테 욕했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지은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민수야, 만약에 엄마가 그런 적이 정말 없다면 어떻게 할 거니? 엄마,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좋아. 그럼 지은이한테 물어봐. 엄마가 욕했다는 녹음 파일을 들려달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랑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 민수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은이가 너무 충격받아서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봐.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엄마, 설마 지은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아니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지은이가 엄마한테 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야. 병원, 독감, 친정어머니 응급실, 그리고 욕설 녹음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은이를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지은이한테 물어봐. 정말로 엄마가 그랬는지. 만약에 지은이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엄마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는 일어서서 카페를 나왔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3일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은이랑 이야기해 봤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래? 지은이가 그래도 여전히 어머니가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다고 해요. 직접 해명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이가 여전히 거짓말을 고집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다음 날 오후 민수와 지은이가 함께 왔어요. 지은이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지은아, 내가 언제 너한테 욕했다는 거니? 저는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시집온 주제에 감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상처받았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정말로 내가 그런 말을 했니?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카페에서 들은 지은이의 진짜 모습과 지금 제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민수도 여전히 지은이만 바라보며 엄마, 지은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계속 부인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좋아.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너네들이 그렇게 날 미워한다면 내가 사라져 줄게.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속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라며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지은이가 돌아간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4억 원을 모두 정기예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나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본인 김정수는 전 재산 4억 원을 청솔장학재단에 기부한다. 이 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오직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장학재단에 연락해서 기부 의사를 밝혔어요. 재단 관계자는 정말 확실하신가요?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는 건데 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네,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기부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엄마가 그동안 모아온 4억 있잖니? 어제 장학재단에 전부 기부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민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정말로?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어제 모든 절차를 마쳤어. 엄마, 그걸 왜 혼자 결정해요? 저와 상의도 없이.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수야, 너는 지은이가 있잖아. 그리고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내 돈도 필요 없겠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 의도가 아니긴 한데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인데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충분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후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끝난 일이야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지은이와 민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서 누군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민수와 지은이가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지은이가 큰 소리로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수와 지은이가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초인종만 누르더니 나중에는 아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은이는 심지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지은이의 사과도 눈물도 모든 게 연기일 뿐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지은이가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손자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임신까지 거짓말로 이용하다니 정말 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던 민수와 지은이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어머니 얘기 좀 해요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엄마 문 열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카페에서 한 말 다 들으신 거 맞죠? 그래서 이러시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가 제가 엿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창문 너머로 지은이를 내려다보니 이제는 눈물도 없이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으면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돈이 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같은 시골 할머니랑 가족놀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돈을 기부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그 옆에서 민수도 엄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저희가 살아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민수도 결국은 제 돈이 목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이 엄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속받을 돈 때문에 연락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마침내 문을 열어주었어요. 민수와 지은이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더 이상 예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4억 기부한 거 취소하세요. 지은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취소?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저는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원래 저희 것이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민수 오빠한테 상속될 돈이잖아요. 지은이의 뻔뻔함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제 돈을 자기들 것이라고 말하다니요. 지은아,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모은 거고. 어머니,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것이잖아요. 어머니 혼자 그 돈 다 쓰실 것도 아니고. 그 순간 민수도 지은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지은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그 돈을 다 기부해버리면 저희는 정말 힘들어져요. 민수야, 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잖아. 지은이도 간호사고. 둘이 벌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저는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집도 사야 하고 아이 교육비도 들고. 어머니 돈 없이는 힘들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슬펐어요. 제 아들이 엄마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그럼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물어봤어요. 지은이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기부 취소하고 그 돈을 저희한테 미리 증여해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될 돈이니까 지금 주셔도 상관없잖아요. 미리 증여?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충분해요. 지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지은아, 너는 정말 뻔뻔하구나.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 돈을 물려준다고 했어? 어머니, 민수 오빠가 외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저희 것이죠. 당연하다고?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테니까 그 돈은 저희가 관리하면 안 될까요? 모신다고? 너희가 언제 나를 모셨어? 저는 반문했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매일 안부도 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돈만 다시 돌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지은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들은 그 말들, 바보 같은 시어머니, 요양원에 보낼 계획,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지은아, 넌 카페에서 뭐라고 했지? 바보 같은 시어머니 속이기 쉽다고 했잖아.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도 세웠다며? 이번에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이가 당황하며 아니에요, 오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지은아, 넌 내 돈만 원했지. 나를 원한 건 아니었어. 그리고 민수도 마찬가지고. 민수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좋아. 그럼 내가 제안할게.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때 가서 내 유언장을 확인해 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언장?
민수가 물어봤어요. 응, 내 전 재산을 어디에 줄지는 내 유언장에 다 써놨어. 그 순간 지은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어머니, 설마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건 아니죠? 라고 소리쳤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지은이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잘했다고? 언제? 저는 웃으며 물어봤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지은이가 말을 못 이어가더라고요. 실제로는 거짓말과 속임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엄마 아들인데.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넌 내 아들이지만 나보다는 돈을 선택했잖아. 그럼 돈 없는 엄마는 필요 없겠지. 그리고 저는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렴.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어.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혼자 사실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응, 혼자 살 거야. 그게 더 편해. 그렇게 민수와 지은이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를 보낸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집이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어요. 30년 동안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으로 가득했던 머릿속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허전함도 느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지은이가 또 무슨 거짓말을 할까? 민수는 또 며느리 편을 들까? 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님 덕분에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써왔는데 전달해드려도 될까요? 며칠 후 우편함에 10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읽어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와 지은이에게 물려줬다면 집 사고 차 사는 데 쓰였겠지만 이렇게 쓰이니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저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고 가끔은 컴퓨터도 가르쳐 드렸어요. 교사 출신이라 설명을 잘한다고 다들 좋아해 주셨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장학생들은 이제 30명으로 늘어났고 첫 번째 장학생은 벌써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병원에서 만나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아주곤 해요. 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도 계속하고 있고 요즘은 독거노인분들께 반찬도 해드리고 있어요. 정순이 선생님이 해주신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제 67살이 된 저에게는 30명의 자식들이 있어요. 모두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자식들이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